첫 주제는 판사 앞에 선 국민의힘.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렸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이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비대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지금 저렇게 있었고요. 오늘이 비대위 출범 첫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저렇게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크게 숙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열이 생긴 일,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이런 점들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가 출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이 되면 이 비대위 체제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어제 첫 심리가 열렸었는데 저희가 쟁점별로 하나하나 조금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을 보면요. 이 비대위를 의결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자라고 의결 과정입니다. 당시에 비대위 전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상임전국위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때 이미 사퇴 선언을 한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해서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이고요. 비대위 측의 주장은 사퇴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공식 사퇴는 아니고 당에 전화나 팩스로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보내야 비로소 사퇴가 된다. 그전까지는 최고위원 직위가 유지된다라는 게 비대위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이 최고위원에 참여했냐 아니냐의 쟁점인데요. 먼저 이 쟁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계면적인 일이었죠. 최고위원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가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절차들을 밟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 해석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의결 정족수가 일단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은 최고위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고위원직에 있으니 모여서 의결 절차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정당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들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이 내용을 위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 또 이 내용에 대한 위법적인 행동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다소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법적 하자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 분이 물론 율사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정치권에 또 오래 계셨고 상식과 교양, 덕망이 있는 걸로 각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면적고 민망하고 정치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쪽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최고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가 곧 결정이고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의 경우에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었는데 사실 발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퇴한 것으로 다 처리를 하고 인정이 됐던 것들이 우리 문화였어요. 어느 당이든 간에. 그런데 유독 이번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류로 사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것은 우선은 공당으로서 체면이 많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고 정치적 상식은 최고위원쯤 되는 정치인들은 본인이 말로 뱉으면 그것으로서 정치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이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잘 판단을 안 씁니다만 굉장히 민망한 꼼수 법정 투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민망하고 또 개면적인 일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송의 주체가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내로남불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인의 말이 딱 던지는 순간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전 대표는 2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살아 돌아오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 나 안 와. 그리고 나가. 그 다시 와요. 그리고 또 나가. 그리고 또 다시 와요. 그때 김종인 아마 전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정치인의 말이 무거워야 된다.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전체가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가 지난날 보여줬던 말과 행동에 모순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최고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인이 했던 얘기와 전혀 정관계로 반대 없는 것처럼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상 상황의 사유가 최고위 기능 상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로 인해서 기능 상실이 된 건데 그걸 비상 상황으로 해석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기능을 상실시켰던 최고위원들이 다시 부활해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국위를 소집했어요. 그 순간 기능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어요. 앞서 이제 복귀영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래 당 지도부의 그 진퇴는 말로 선언하는 순간 성립이 되는 거지. 기존의 어떤 정당에서 그거를 사퇴서를 접수하고 당 사무처가 그걸 접수받는 순간에 이게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걸 쟁점화하는 대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와서 우리도 다 지켜봤지만 오늘부로 사퇴한다. 정치적 선언을 하는 순간 사실은 사퇴가 성립되는 건데 말을 바꿨죠. 사퇴 선언은 아직 안 냈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은 거기다 또 민법 691조 뭐 이걸 갖다가 또 말씀을 하세요. 설사 사퇴했다 하더라도 위임 사무를 맡은 자가 긴급한 의결이 있을 경우에 긴급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니까 네,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 민법 조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쟁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색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또 다른 쟁점이 그거죠. 과연 이게 그건 저희가 따로 또 다룰 거여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박원석 의원님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퇴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예. 선출직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사퇴서 따로 안 냈어요. 사퇴할 때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할 때 여기 주소지 이쪽 이전하고 이쪽으로 간다 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거 아니고 저는 물러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저는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당대표한테 나 물러나겠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SNS를 통해서 저 물러납니다. 이러면 끝이죠. 무슨 사퇴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그리고 당에서 말 그대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사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심사의 대상이 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사퇴서가 수리됐을 때 사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죠. 아주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이 실제로 비상 상황이 유발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비상식적인 거고. 예를 들면 과연 지금 이것이 비상 상황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 절차가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이후에 다시 최고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의견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내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원내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배현진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참여를 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최고위원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상 상황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걸 원내대변인 스스로가 자백을 한 거예요. 되게 웃겨진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의결할 때는 최고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니까 최고위의 기능이 유지할 수 없고 이게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냉정하게 사퇴 수리가 언제 됐느냐를 따지면 뭐 사퇴 서를 냈을 때가 기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데 이상한 점을 다 합치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조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넷 중에
다 법 없이 살 뿐인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법대 출신이라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최대 출신이 정치권의 율사분들 출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일단 법대 출신이어서 네. 말의 무게가 좀 더 실리네요. 법대 체육학과 같아요. 그 대통령의 꽈우배긴 한데 어쨌든 예. 체격은 비슷합니다. 예. 네. 예, 일단 그러면 그때 논란이 됐던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들었는데요. 지난달 29일이죠.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시에는 저는 오늘부로 사퇴합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퇴합니다라고 했는데 8월 2일 날 최고위원회에 다시 참석해서 예, 당시 상임 전국위 안을 의결한 것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이 부분을 페이스북에 쓰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지요. 표결 정수가 부족하다고 사퇴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뭐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맡은 판사가 좀 더 고민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앞서 박원석 의원님이 잠깐 얘기해 줬는데요. 비대위 설치 요건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는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 또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상실 등 했을 때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측 주장은 거리나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이 안 된다. 거리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에 직무대행이죠. 그리고 어쨌든 의결 정족수의 모수는 제적수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모수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기능 상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비대위 측에서는 앞서 보는 등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다. 대표가 2년의 임기 중에 6개월이 비는데 이게 어떻게 비상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면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는 복경 의원님 얘기부터 들을까요? 등이라고 하는 말이 예. 법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 표현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예. 그런 취지를 확대해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거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국회에서도 여러 법적인 주장을 하고 할 때 이 등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는 예. 이번에도 왕왕이 있습니까? 네, 왕왕 있습니다. 네. 국회왕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등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좀 민망한 일인 거죠. 이 원래의 이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민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상실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의결을 할 때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 윤영석 최고가 들어와서 의결할 때는 기능 상실이 안 됐다가 그 다음 날 법적인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류로 이제 사퇴서를 내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인데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6개월 동안 당무 정지가 됐다. 이 부분은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준석 대표 당사자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논쟁이 촉발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 비대위와 당에서도 꼼수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는 정치적인 비상 상황은 맞으나 법적으로 볼 때는 현 비대위 출범 자체에 정당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 법조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판사 입장에서는 다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내리는데 편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양쪽 주장에 허와실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여지들, 당원에 대한 등에 대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당원에 대한 해석을 상임정국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1등 최고위원인 조수전 최고위원 사퇴, 2등 최고위원인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3등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진직에 사퇴했는데 이 자리를 채우지 않고 꽤 오랫동안 있었고 마지막 남은 4등 최고위원이 정미경 최고위원인데 상임정국위원회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건 청년 최고위원인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정국위원 중에 한 명으로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내용을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재간은 없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썩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법적으로 이거 뒤집을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많이 무리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데 당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걸 이제 거리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잖아요. 예. 근데 그에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거리가 아니다. 사고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거리라는 걸 부정했어요. 사고다. 6개월 뒤에 이준석 돌아올 수 있다. 당원의 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사고로 규정을 했죠. 왜냐하면 비상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거리면. 그래서 사고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문자 들키고 그 다음부터 최고위원들이 한두 명씩 사퇴하니까 아닌데 이거 비상 상황 같은데 이래가지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당원에 등자가 붙어 있는 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 해석 권한을 상임정국위원회가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비상 상황의 예시가 당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당대표 징계 상황을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거 사고라고 또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랬다가 그걸 뒤집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되살아나서 다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거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물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그런 의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의결을 했냐. 이거 절차상 무리가 있다. 그냥 비상상황임을 해석했다면 치유된 거 아니냐. 이른바 절차적 하자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는 법을 만들긴 하지만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법을 해석하거나 무슨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몫이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무리수가 거듭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하자가 있어 보여요. 지금 우리 논의에서 건너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이 곧바로 비상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권한대행 내지는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완충 제도가 있고 그것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회가 뜨고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지금은 벌어진 일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당원 당규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절차는 사퇴한 최고위원을 재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최고위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당원 당규상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체제라고 이미 인정된 형태를 굳이 와해시키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유발해서 그다음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럴 거면 우리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대표가 비워지면 바로 비상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뜨고 그다음 최고위원 전당대회 준비하십시오라고 당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직무대행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무시한 절차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럴 거면 직무대행도 지워버려야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가 국민의힘 당 소속의 두 패널 분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저희는 사실 약간 진보 쪽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과 복귀한 의원님도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 패널 구성이 돼 있다는 부분. 저희가 과연
비대위 체제가 절차적으로 맞냐 틀리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유튜브 댓글 등으로 주시면 저희가 물론 다른 의견도 패널에 관한 의견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김재섭 비대위원이 체대 출신이 아니라고 뭐 이런 댓글도 아신님께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 근데 예, 요거 오늘 관련해서 댓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잠시만 이 상품권 얘기를 제가 그렇습니까? 영화 상품권 굉장히 중요한 예, 이야기입니다. 댓글을 골라서 좋은 댓글 소개해드리고 무작위로 그 중에서 2명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립니다. 예, 마시죠. 그 애시당초에 직무대행으로 한 것이 권성동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당을 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취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고리로 볼지 사고로 볼지 이것도 어쨌거나 당 내에서 해석하는 건데 권성동 체제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꼬였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당연히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가 들켜서 권성동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스텝이 다 엉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텝 엉킨 것이 윤핵관 분들의 자기 욕심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상대 정당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 좋은 얘기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재섭 비대위원이 얘기했던 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비상상황으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던 것만으로 곧장 비상상황을 선포하진 않았고요. 직무대행으로서 아마 역할들을 좀 수행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고위원들의 줄사태가 일어나게 되니 그 최고위원의 줄사태를 두고 해석하는 배경은 예를 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 제가 그중에 최고위원들 일부를 만나서 들어봤을 때에는 나도 열심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있었던 엄밀한 지도부인데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면 얼마나 참담하게 이 당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책임정치라고 하는 측면이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 없는 상태, 직무대행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으니까 상임정국위원회에서는 이 전체 상황을 일컬어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한 건데요. 더 얘기를 끌고 이 내용을 갖고 다투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법원 판단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겠죠. 인용이 될 경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비대위 체제가 맞지 않다라고 될 때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대표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원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는 무력화되고 만약 기각이 될 경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쓸데없다기보다도 일단 납득이 안 된다라고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해임이 확정되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재판부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조만간이 언제가 될지는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난리 안 나나요? 저는 오히려 인용이 되면 예. 이준석 대표 그때 사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나는 대표 자리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나는 이 대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절차상의 부당함 같은 것들을 호소하고 싶었을 거고 예. 여기에 대해 부당함을 알려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용이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이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갖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누군가를 지지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지지층이 겹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를 시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대위 이후에 뜰 전당대회에서 이 절차 자체를 나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의 대표직을 달라 이렇게 유지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 인용이 된 뒤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쉽지 사실 않겠죠. 이제 말 그대로 폭탄 호섭이 던지고 당대표가 너가 되는 살아남냐 것이고 이런 얘기 듣겠죠. 이제 기각이 돼도 이준석 대표한테는 큰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정치를 굉장히 게임같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가처분 신청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게임 이론에 딱 맞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는 자기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웠던 윤핵관들 그리고 뭐 척tus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들에게 명운을 걸게 하는 아주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처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소송으로 들어가서 이 소송을 끌 수도 있고 여론전이 가처분 신청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인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론상 이준석 대표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안 소송을 냈죠 이미. 그래서 상당히 장기전을 예고한 거라고 보고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시사한 거라고 보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정치적 완승이죠. 사실은 윤핵관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 이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인용이 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가 또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비대위는 그 자체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예. 지금 이제 살아있는 최고위원이 여전히 3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성일종 두 분에다가 사퇴하지 않았던 김용태 최고위원.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의결 정족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시 이 상임정국위를 소집해서 처음부터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의 면은 깎일 대로 깎이고 굉장한 혼선이 오겠죠. 아까 이제 기각이 돼도 이준석 대표는 잃을 게 없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정치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해 왔던 그런 어떤 이 절차적인 본인의 정당성 이게 한번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가 좀 주춤하긴 하겠죠. 그렇다 해서 뭐 여론전을 멈추거나 윤핵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비대위가 출범해도 끝난 게 아니고 저 소송이 가처분 이 소송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주변에 스마트폰과 마이크가 있다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아니 결과적으로 다음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그때까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정리가 돼 갈 텐데 다음 지도부 선출의 시점 또 지도부에 출마하고자 하는 뭐 생각을 가진 분들 간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또 이게 어쨌든 당 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 내부에 편가르기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권 초기에 국정운영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당이 굉장히 세게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혹은 국정운영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한동안 기대하기 힘들다. 어쨌든 그런 집권 여당의 상황이 집권 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저희가 얘기를 또 해볼 게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이제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아 그래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을 얘기했고 양의 머리를 내걷고 개고비를 가장 열심히 잘 팔았던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즉슨 본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 국민들 앞에 사실상 사기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죠. 토요일에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자의 기자회견에서는 나도 속았다. 사실은 나는 양의 고기인 줄 알았다. 라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끄집어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파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물건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여기 대해서 이거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일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만 쏙 빼갖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렇게 가는 순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중량감을 좀 키우고 정치적 미래를 따로 도모하는 것 같다는 느낌 지우기는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의 진심은 뭘까? 나중에 가서 또 그때는 제가 속았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앞에 제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모순이 아닐까.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도 그 당시에 개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개고기에 비유한 거다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3일 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양도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양국인 줄 알았는데 팔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고기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말장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통이 큰 줄 알았다. 뭐 여러 포용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도구역이나 뭐 통이 작다 알고 보니까 뭐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쪽 지지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환기시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아니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 지지층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한 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 말이 2008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그 전에 이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그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떨어지자 결국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말해서 유명한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부분 이른바 친이계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반윤 세력을 모으려고 굳이 14년 전 멘트를 꺼내왔을까요? 글쎄요. 뭐 저 말을 꺼낸다고 모이는 건 아닐 텐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인용하자면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뭐 그런 인용이나 그런 화법을 잘 구사하잖아요. 뭐 윤핵관 호소인 이런 표현도 과거에 이제 성희롱 사건에서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그런 걸 이제 패러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 이미지가 깨진 건 맞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도 짧고 그다음에 좀 거칠고 그러나 대인배 그다음에 굉장히 소탈하고 포용력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기대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대선 때부터 쌓여왔던 앙금을 사석에서 이 XX 저 XX 이렇게 풀었다 이런 게 이제 온 국민이 알려졌고 대통령실의 누구도 여당의 누구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미지는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환기한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지칭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좀 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 해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설프게 그 정치를 해봐야 남는 게 없는데 뭐 막말로 2판 4판인 상황인데 제일 센 사람하고 붙어야지 그러면 뭐 그 약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누구 뭐 장모모 의원, 권모모 의원 왜 그랬어요? 이래 봐야 사실은 본인의 몸값만 낮추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분석이셨고요. 그렇겠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김병민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끄집어왔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박근혜 퀴즈입니다. 그때 2012년에 비대위원이었죠. 2012년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는 누구보다 거칠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걸어왔던 길들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아니라고 생각됐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본인 말처럼 정말 나는 윤 대통령과 생각이 안 맞는다. 그럼 당대표 사퇴하고 난 다음 다른 분이 맡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정치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쭉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들려고 노력한 다음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모종의 케미나 호흡이 잘 안 맞는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이 흘러가니까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문열 소설이죠.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졌고 뭔가 거대한 권력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권력이 사그러져 갔을 때는 바로 먼저 나가갖고선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과연 국민들은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지겠는가? 양두구육 전문가라는 말씀 주장이신데.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이 대표한테 쓴소리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과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에 앞뒤를 맞춰본다 그러면 당시에는 양두구육인지 몰랐으나 사후적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니까 양두구육이더라라고 하면 사실 말이 맞긴 맞죠. 근데 궁색하잖아요. 변명을 저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바, 특히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했었던 내용 중에는 우리 보수 정당이 새겨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세대 간의 투쟁, 그다음에 이념 간의 어떤 노선 투쟁,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사실 그 노선 투쟁이라고 하는 크고 좋은 명분들이 자꾸 약해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비판들은 사실은 이른바 이해관들 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맡겨두고 저도 뭐 가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그 편도 들어주고 하지만은 여기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그냥 일단 가처분 신청에 최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해관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는 이해관 아닙니다. 이해관 김재섭 비대위원님 아니시고 저는 이준석 대표 옆 동네에 사는 2살 어린 동생입니다. 2살 어린 그냥 동생. 그렇죠. 옆 동네 동생이고. 네. 한때 또 이준석 대표와 친했지만 지금 윤핵관. 제가 윤핵관인가요? 저는 국민의힘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저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두 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사는 동네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옆 동네고. 그래도 두 분 다 강북에 그래도 부가 다르기 중남천 때문에. 옆으로 쭉 다 이어져요. 윤핵관에 많이 경도돼 있고 덜경도돼 있고. 용산에 좀 더 가깝게 살고 용산이랑 좀 더 먼 걸로. 뭐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제가 용산이 좀 더 가깝네요. 그렇죠. 광진이시니까. 저는 뭐 붙어 있습니다. 노원이랑. 예. 네.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